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10개의 보험 관련 최신 기사 묶음을 받아들고 저희가 던진 첫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뭘까? 그래서 저희가 기사들을 전부 해체하고요. 여러분의 지갑에 가장 먼저 와닿는 순서대로 재조립해봤습니다. 네, 오늘 분석은 아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보험 용어, 또 얽힌 이해관계 이런 걸 좀 걷어내고요. 이 뉴스가 당장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첫 번째 이야기는 왜 이렇게 싸지? 하는 아주 유혹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라이나 생명에서 뇌, 심장 보험료를 최대 45%나 낮춘 상품을 내놨다는 기사네요. 심지어 대상포진이나 통풍 같은 생활질환까지 보장해준다니 솔직히 좀 혹하는데요. 아니 근데 보험사가 어떻게 이런 파격적인 상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수익 구조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기사를 자세히 뜯어보면요. 라이나 생명이 진단금은 높이고 보험료는 낮춘 신상품을 출시한 게 맞아요. 기존에 병이 있었던 분들의 가입 문턱도 좀 낮췄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합니다. 첫째, 시간이 지나면 보험료가 계속 오르는 갱신형 상품일 가능성. 그리고 둘째는 보험료가 저렴한 만큼 막상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때 그 조건이 아주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듣고 보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혹시 겉보기엔 저렴한데 막상 이용하려고 보면 수화물 규정이나 환불 조건이 엄청나게 까다로운 초특가 항공권 같은 개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지급 조건이 까다롭다는 건 결국 제가 아파서 청구했을 때 고객님, 약관상 이 경우는 하당이 안 됩니다. 이 말을 들을 확률이 높다는 뜻이겠군요. 정확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입 전에 그 약관이라는 사용 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소비자가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제도가 바뀌면서 우리도 모르게 지출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 보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를 강화해서 가입자 1인당 연간 보험료가 26,000원 정도 줄었다. 이건 분명 좋은 소식인데요. 그런데 기사 뉘앙스를 보니까 마냥 반기일만은 아니라는 우려도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난 11년간 심사 강화를 통해서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막았어요. 그래서 1조 원 넘는 진료비를 절감한 건 정말 대단한 성과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심사 기준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가벼운 염좌, 그러니까 살짝 삐끗한 정도로는 입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장기 치료가 필요하면 반드시 의사 소견이 담긴 진단서를 내야 하고요. 그렇군요. 물론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건 꼭 필요하죠. 근데 심사가 너무 깐깐해져서 정말 통증이 심한데도 객관적인 서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때 치료를 못 받게 될 위험은 없을까요?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이 우려되는 부작용입니다. 이제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 때 예전처럼 무조건 일단 입원부터 하자는 통하지 않게 된 거죠. 정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근거, 즉 진단서와 진료 기록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겁니다. 억울한 상황을 피하려면 사고 시에 진료 기록을 꼼꼼하게 챙기는 습관이 중요해졌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도를 통해 보험료 누수를 막는 노력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밑빠진 독처럼 돈이 새고 있다는 거잖아요. 매년 오르는 보험료 고지서의 또 다른 주범, 바로 보험 사기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규모가 연간 1조 1,500억 원이라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상황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또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병원하고 브로커가 아예 한 팀이 돼서 허위 진단서를 만들어요. 그걸로 실손 보험금을 타내는 범죄가 늘고 있고요. 더 안타까운 건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을 고액 알바라는 말로 유인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공범으로 만드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와, 이건 정말 식당에서 다 같이 밥 먹는데 몇 명이 비싼 메뉴만 골라서 잔뜩 시켜 먹고는 돈도 안 내고 도망간 거랑 뭐가 다릅니까? 결국 그 비용은 묵묵히 자리를 지킨 선량한 손님들이 나눠내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소수의 사기꾼 때문에 다수의 성실한 가입자들이 매년 더 비싼 보험료를 내는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네요. 네, 명백한 범죄 행위이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손해보험협회와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이례적으로 손에 잡고 강력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사기 때문에 선량한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보험이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아주 긍정적인 역할도 하죠. 다음 뉴스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아, 상속세 관련 기사군요. 이제 상속세는 부자 세금이 아니다. 이 문장이 딱 와닿네요. 서울에서 돌아가신 분 7명 중 1명은 상속세 대상이라는 통계가 충격적입니다. 정말 우리 주변의 현실이 됐어요. 그냥 수억 원의 세금을 낼 현금이 없는 거죠. 이럴 때 종신보험이 아주 유용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이 상속세 문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사망보험금도 결국 재산의 일부로 잡히는 것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핵심은 누가 계약하고 누가 돈을 받느냐에 있습니다. 자녀가 직접 보험료를 내는 계약자가 되고 부모님이 피보험자가 되는 형태로 가입을 하면요. 나중에 부모님 사망 시 나오는 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 자녀의 고유 재산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세금 납부 재원으로 바로 쓸 수 있는 거죠. 상속세 때문에 멀쩡한 집을 깁하게 헐값에 팔아야 하는 비극을 막아주는 일종의 현금 방패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현금 방패라는 표현이 이제 확 와닿네요. 세금 고지서라는 공격이 들어왔을 때 다른 자산을 희생시키지 않고 준비된 현금으로 막아내는 전략이군요. 상속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된 만큼 미리 현금 흐름을 계획해두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현명한 재무 계획의 일부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영역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 쉽게 믿어버리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차가 알아서 가는 줄 알았어요. 정말 아찔한 별명인데요. 자율주행 기능을 켜놓고 운전 중에 잠이 들었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을 믿은 대가가 너무 크네요.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운전자가 아무리 차가 알아서 할 줄 알았다고 주장해도 소용없습니다. 현재 법과 보험은 이걸 명백한 전방주시 태만으로 판단하거든요. 특히 그 사고 기록 장치, EDR이라고 하죠. 이걸 분석해서 사고 직전 운전자가 브레이크나 핸들을 전혀 조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단순 과실을 넘어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을 맹신했다가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듣다 보니 이런 비유가 떠오르네요.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능은 나를 대신하는 대리기사가 아니라는 것. 그냥 운전을 돕는 운전비서 같은 존재라는 거죠.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비서가 아무리 유능해도 최종적인 법적, 도의적 책임은 결국 사장인 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운전대에서 손과 눈을 떼는 순간 그 모든 책임은 온전히 운전자가 져야 한다는 점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아주 정확하고 중요한 지적입니다. 책임의 주체는 언제나 운전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개인의 선택과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제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탈모 인구 1000만 시대.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뉴스입니다. 네, 이전까지 탈모는 주로 미용의 영역으로 간주됐지만 이제는 개인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다만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탈모 치료에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질병으로 인한 병적 탈모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 계층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우선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비용 지원 문제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탈모를 개인의 콤플렉스가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사회가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탄 같거든요. 앞으로 어디까지를 치료의 영역으로 보고 공적 자원을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 삶의 질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해진 거죠. 비슷한 맥락에서 삶의 시작뿐만 아니라 삶의 마무리에 대한 논의도 아주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를 한번 보시죠.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군요. 환자의 뜻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면 미래 세대의 건강보험 부담을 무려 13조 원이라 덜어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연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뉴스의 핵심은 단순히 비용 절감에만 있지는 않아요. 고통스러운 치료를 억지로 연장하는 것보다 환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마지막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거죠.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서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느냐로 사회의 질문이 바뀌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절감된 재원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그저 아끼는 데서 그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좋은 지적입니다. 기사에서도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절감된 재원을 말기 환자들을 위한 구강 관리나 통증 완화 치료, 즉 완화 의료를 확대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에서 삶의 마지막 품격을 지켜주는 치료로 자원을 재분배하자는 의미 있는 제안인 거죠. 정말 중요한 변화네요. 자, 이렇게 우리 사회의 제도 변화까지 짚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 기업들과 보험업계에 주목할 만한 동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편 세금 환급으로 유명했던 플랫폼 3.3 이야기입니다. 저도 써봤는데요. 이 플랫폼이 자영업자 대상 부가세 신고 서비스를 갑자기 중단해서 소상공인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다음 행보가 보험시장 진출이었다니. 이건 좀 의외인데요? 사실 플랫폼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3.3 측은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부가세 신고 서비스를 종료했다고 밝혔지만 최근 보험기술 기업, 그러니까 인슈어테크 기업을 인수하면서 보험시장 진출을 본격화했거든요. 세금 환급이라는 아주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로 수많은 이용자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한 뒤에 이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 상품을 교차 판매하려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이용자들의 세금 환급 정보, 소득 정보 같은 민감한 데이터가 그들의 새로운 사업 자산이 된 셈이네요. 이제 세금을 환급받던 바로 그 앱에서 고객님께 꼭 맞는 보험 상품이라면서 가입 권유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데이터가 곧 돈인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죠. 다음은 조금 무거운 소식입니다. 대형 금융사의 도덕성 문제입니다. 검찰이 메리츠 금융그룹의 핵심 경영진인 김용범 부회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라고요. 네, 사건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계열사 합병이라는 아주 중요한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관련 주식을 거래해서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혐의입니다. 금융당국이 조사를 거쳐서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수사가 그룹의 최고위층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이나 투자 상품을 운용하는 회사가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되는지, 이건 소비자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금융의 가장 기본은 신뢰인데 그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네요. 해당 회사와 거래하는 고객이나 투자자라면 앞으로의 수사 결과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업의 윤리의식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업의 책임에 대한 질문은 다음 뉴스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 남산 케이블카 이각입니다. 한 기업이 64년간 독점 운영하면서 연간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정작 공공을 위한 기여는 매우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네, 논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국유지, 즉 나라 땅이라는 공공의 자산을 이용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으면서도 그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는 인색했다는 점이 지적된 겁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이제는 지자체와 정부 차원의 강력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 단순히 한 관광시설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공공의 자산을 이용해 이익을 얻는 기업이 과연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네요. 맞습니다. 공공성과 기업 이윤 사이의 건강한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우리 모두에게 숙제를 던져주는 사례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10가지 뉴스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 이야기들을 쭉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가 떠오르는데 바로 필터인 것 같습니다. 계속 무언가를 꼼꼼하게 걸러내고 있더라고요. 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맞습니다. 자동차 보험 심사나 연명의료 논의처럼 불필요한 비용과 고통의 누수를 막기 위한 촘촘한 필터가 사회 곳곳에 설치되고 있었죠. 반면에 저렴한 보험 상품이나 자율주행 기술처럼 겉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사용자가 직접 약관과 책임을 꼼꼼히 확인하는 자기만의 필터를 거치지 않으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사례도 있었고요. 결국 그 다양한 필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하느냐가 관건이겠네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 모두는 각자의 필터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이 소식들이 여러분의 금융생활과 건강을 지켜줄 그 필터를 한 번쯤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필터는 무엇을 걸러내고 또 무엇을 통과시키고 있나요?